저의 이름은 김수련입니다. 올해로 나이 50. 나이 50의 다른 표현인 말 쉰처럼 인제 쉰밥으로 늙어갈 일만 남았네요. 20살에 미혼모가 된 뒤 제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죠. 세상 풍파라는 풍파는 다 겪은 것 같아요. 뭐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희로애락이라는 단어가 괜히 있는 게 아니겠죠. 젊어서는 마냥 청춘이라 그저 싱싱하기만 할 줄 알죠.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사랑했던 남자에게 버림받은 뒤부터 행복 끝 고생 시작이었죠. 버림받은 이유는 임신이었죠. 허락도 안 받고 상의도 안 하고 임신했다나요? 기가 막혀서. 밤일은 저랑 상의하고 했나요? 허락받고 했나요? 콘돔 안 쓴 놈 잘못이지 안 그래요? 정신없이 받기만 한 제가 무슨 죄죠? 그게 벌써 30년 전이네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 인간 초장에 잘려나간 건 차라리 잘된 일이죠. 목숨보다 저를 더 사랑한다던 인간이 임신했다고 똥파리 취급. 아마 같이 살았어도 끝이 안 좋았겠죠. 장담하건대 분명합니다. 어쨌거나 집에서도 쫓겨나고 세상천지 천둥벌거숭이가 된 저는 그래도 막 살지는 않았습니다. 소중한 딸을 두고 함부로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제 딸은 세상에서 제일 빛나는 보석입니다. 벌써 나이 30이 됐네요. 유치원 선생님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이민정. 저의 딸입니다. 그 아이 하나 보고 오늘까지 버텨왔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까요?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다들 자기 힘들었던 이야기 하나쯤은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의 삶이 특별히 힘들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하죠. 세상 사는 일은 누구나 힘드니까요. 식당의 허드렛 일부터 주방장으로 돌아다니다가 지금은 술집 주방을 맡고 있습니다. 수도권 외곽의 음침한 술집 거리에 자리한 여보살롱의 주방장이죠. 주방장이라는 거창한 이름이 무색할 만큼 저는 이곳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공간 자체가 저에게는 그저 어둠뿐인 곳이죠. 낮에는 그나마 좀 괜찮아요. 하지만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하면 여보살롱은 영혼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고 말죠. 건물 지하에 자리하고 있어서 그런지 더욱 깊고 어두운 심연처럼 다가옵니다. 이곳에 오기 싫었던 제 마음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딸의 학자금 대출 상환이 밀려 있었고 전세 보증금도 올려줘야 하는 현실의 무게는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죠. 강말봉 사장이 통 크게 마이킹을 쏴주신 덕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마이킹은 술집만의 은어로 선불금을 뜻합니다. 어쨌거나 살아야 하니까 살아내야 하니까. 그렇게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보살롱은 평범한 술집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엔 노래방처럼 꾸며졌죠. 프라이빗룸도 여러 개 갖추고 있어서 언뜻 흔하디흔한 술집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곳의 실체는요. 60대 이상 남성 손님만 상대하는 음습한 성매매업소입니다. 불법이란 불법은 죄다 합법화된 곳이죠. 처음 이곳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죠. 아니 어쩌면 제가 여태껏 애써 외면했던 세상의 뒷골목을 제대로 마주한 거죠. 발기가 제대로 되는 젊은 노인들 뿐 아니라 발기가 되지 않는 분들도 자주 찾는 특별한 업소입니다. 저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곳에서는 특급 서비스라는 게 있죠. 룸에서 젊은 여자들이 옷을 벗고 안마를 해주거나 구강성교를 해주는 것은 기본이고요. 심지어는 남성 노인들이 여성의 몸을 마음껏 주물러 터뜨리게 하는 그런 끔찍한 서비스까지 제공됩니다. 저는 그저 주방에 박혀 음식만 할 뿐이지만 주방 너머로 들려오는 소음과 웃음소리가 때로는 제 가슴을 철렁하게 했죠. 저도 한 여자인지라 그런 소음을 듣고 있으면 낯이 화끈거리고 마음이 좋지 않았으니까요. 강말봉 사장은 올해 65세. 평생 독신으로 살아오셨다네요. 이 술집 동네에서 40년 넘게 잔뼈가 굵었다고 자랑 아닌 자랑을 툭 하면 늘어놓죠. 저는 여기 오기 전부터 사장에 대한 소문은 이미 들었죠. 이 수도권 외곽 한물간 먹자골목에서 5층짜리 건물을 사들인 여장부입니다. 10년 전부터 지하에서 여보살롱을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웬걸요? 하늘이 도왔다고 해야 할까요? 주변 논밭이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면서 건물 시세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네요. 더불어 술집 손님도 그야말로 대박이 났다고요. 사장 말로는 성매매 여성들은 보도방에서 책임져 주니 사장 본인은 정신 나간 늙은이 손님들만 잘 구슬리면 매출은 그야말로 빵빵하다네요. 워낙 손이 크고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은 분이라
비록 더러운 사업가라는 뒷얘기가 무성하지만 인맥만큼은 정말 탄탄하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찰에게까지 손이 뻗어 있다고 하니 그 영향력은 실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이 이토록 대놓고 영업할 수 있는 것도 어쩌면 사장의 그런 인맥 덕분이겠죠. 세상은 밝은 구석보다 어두운 구석이 더 넓고 깊으니까요. 강말순 실장은 강말봉 사장의 여동생으로 올해 나이 60입니다. 여보살롱의 얼굴 마담이죠. 저는 그냥 실장님이라고 부르지만 이곳에서는 사장 못지않게 실세죠. 장사 수완이 좋고요. 손님 주머니를 열게 하는데 아주 능숙하죠. 하지만 저에게는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을 주곤 했어요.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 분이라는 소문도 자자합니다. 늘 아들놈 때문에 속을 썩인다고 한탄하죠. 김일구, 35살 된 미혼의 막노동꾼 아들이 있는데 평생 엄마 돈만 뜯어가며 속을 썩인다네요. 그래서 그런지 실장은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해 보였습니다. 손님들 앞에서는 살갑게 웃지만 뒤돌아서면 바로 표정이 싹 바뀌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실장에게서 멀어지게 되었고요. 저 김수련은 한미모합니다. 나이 50인데도 언뜻 30대 후반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모는 연예인에게나 필요한 거지 제게는 저주와도 같습니다. 30년 동안 무수한 떨거지들이 찝쩍거렸으니까요. 식당 손님들부터 사장들까지 가관도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 남들 눈에 띄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마스크를 쓰고 다녔죠. 여기뿐 아니라 다른 데서도 주방 밖으로는 웬만하면 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떨거지 눈에 띌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욱 주방에만 콕 박혀 있죠. 워낙 음식 솜씨가 좋다 보니 인근 식당에서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았다가 이곳으로 오게 되었죠. 여보살롱에서 일하는 게 내키지는 않았지만 돈 때문에 오직 돈 때문에 온 겁니다. 일은 비교적 편한 편입니다. 식당처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도 않고요. 제가 내놓는 안주마다 손님들 칭찬이 자자해서 보람도 느낍니다. 메인 안주는 정해져 있지만 손님이 원하면 이것저것 라면까지 끓여 내놓죠. 그저 묵묵히 제자리에서 제 몫을 해내고 싶었습니다. 누구의 시선도 받고 싶지 않았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게는 아무것도 해준 것 없는 이 빌어먹을 미모가 이곳에서도 화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녁 6시에 문을 열면 여보살롱은 이내 활기를 띠기 시작하죠. 손님들 발걸음은 끊이지 않고요. 술잔 부딪히는 소리, 시끄러운 노랫소리, 여성 도우미들의 가벼운 웃음소리가 뒤섞여 지하 공간을 가득 채우죠. 강말봉 사장의 장사 수완이 워낙 좋아서일까요? 단골들이 넘쳐나서 공치는 날이 없죠. 매일매일 문전성시를 이루는 것을 보면서 이곳이 어떤 곳인지 다시금 상기하게 되었죠. 60대 이상 손님들이 주 고객이지만 50대부터 80대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왜 이곳을 찾는 걸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안전하게 성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안전하게? 그건 다 강말봉 사장의 인맥 덕분에 뒤탈날 일이 없으니까요. 약물이 제대로 서든 안 서든 상관없이 성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죠. 노인들이 상상하는 그 어떤 서비스도 여기서는 가능하죠.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죠. 은밀하고 끈적한 노인의 욕구를 완벽하게 충족시켜주는 곳은 흔하지 않으니까요.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어쩌면 이곳이 그들의 욕망 해방구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저녁, 주방에서 열심히 낙지볶음을 만들고 있었죠. 서한출 어르신은 80세. 여보살롱의 오랜 단골 손님이죠. 돈이 아주 많은 분으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여러 채의 건물과 땅을 소유한 재력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몇 번 언뜻 그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항상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고 품위 있는 태도를 유지하죠. 하지만 소문으로는 발기가 안 돼 성행위는 못하지만 젊은 여자와 호텔에 가서 주물러 터뜨리며 대리만족하는 변태라더군요. 성 문제만 빼면 인품은 나름대로 훌륭하다고 다들 그랬죠. 서한출 어르신은 돈이 많은 덕분에 너그럽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분이셨죠. 그날은 무슨 일인지 홀에 계시던 서한출 어르신이 잠깐 주방 쪽으로 오게 된 모양입니다. 아마 화장실을 가려다가 길을 착각했을 수도 있죠. 아니면 단순히 궁금해서 오셨을 수도 있겠죠. 저는 인기척을 못 느낀 채 뒤돌아서서 칼질하고 있었죠. 맛있는 냄새가 나는군요. 요리 솜씨가 대단하신가 봅니다.
갑자기 들려오는 목소리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죠. 멀찌감치 서한출 어르신이 저를 지그시 바라보고 서 있네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죠. 누구의 눈에도 띄고 싶지 않았던 제가 VIP 중에 VIP 거액의 자산가에게 발각된 거니까요. 서한출 어르신의 눈빛은 마치 무언가를 탐색하는 듯 깊고 끈적했죠. 제가 애써 외면하고 감추려 했던 저주받은 미모가 어르신 눈에는 여과 없이 비친 모양이었죠. 여든이라는 나이와 상관없이 어르신도 남자였습니다. 위아래로 저를 훑는 눈빛이 끈적거렸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였죠. 민망함과 불안감이 동시에 몰려왔죠. 어르신은 그 후로도 한참 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으며 돌아서 나갔죠. 그날 내내 어르신의 끈적끈적한 웃음소리가 어찌나 귓가를 맴돌던지요. 그 이후로 어르신은 여보살롱에 올 때마다 주방을 한 번씩 쳐다보곤 했습니다. 강말봉 사장이나 강말순 실장도 그걸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슬그머니 제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곤 했으니까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또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으니까요. 제 삶은 왜 이렇게 매번 불안하고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까요? 오늘도 여보살롱의 어두운 지하에서 저는 서글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아오면서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적중했으니까요. 저의 저주받은 미모는 항상 문제를 불러왔죠. 근무한 모든 식당에서 나오게 된 계기가 모두 찝쩍거리는 남자들 때문이었죠. 불안감은 곧바로 현실이 되곤 했죠. 이곳 여보살롱은 제게 존재 자체로 이미 위험한 곳입니다. 그놈의 돈 때문에 선택했지만 사실은 거의 매일 후회하고 있죠. 다른 데 취직하면 되지 않냐고요? 살롱 사장한테 받은 거액의 선불금은 뭐로 갚고요? 여보살롱에서는 밤마다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지죠. 내실 주방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 몸을 숨기고 있어도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 간혹 터져 나오는 격앙된 언쟁은 저를 항상 불안하게 만들죠. 특히 강말봉 사장은 때때로 콜이라고 불리는 전화 한 통에 안절부절 못하죠. 경찰 단속 정보라도 들어오는 날이면 사장은 그야말로 날벼락 맞은 사람처럼 허둥지둥 손님들을 내보내느라 바빴죠. 저도 몇 번은 그 소동에 휘말렸죠. 문 닫은 가게에서 밤늦게까지 강말봉 사장과 강말순 실장의 한탄 섞인 인생 이야기를 들었었죠. 그때마다 이곳이 얼마나 위태로운 곳인지, 제가 얼마나 위험한 경계선에 서 있는지를 깨달았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죠. 룸에서 난데없는 고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70대 손님 중 한 분이 발기가 안 되어서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한 모양입니다. 잔뜩 술에 취해 여종업원 아랫마을을 손가락으로 쑤시다가 큰 상처를 내고 만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여종업원은 울고불고 소리 지르고 사장과 실장은 그 손님을 붙들고 진정시켜 내보내느라 애를 먹었죠. 결국 강말봉 사장이 손님에게 오히려 돈 몇 푼을 더 쥐어주고 겨우 달래서 보냈다네요. 그런 끔찍한 크고 작은 사건을 듣거나 볼 때마다 제 딸 민정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죠. 혹여나 민정이가 이런 세상의 어두운 면을 알게 될까봐, 상처받을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저는 그저 돈 때문에 이곳에 왔을 뿐인데 제 몸과 마음은 끊임없이 이곳의 어둠에 잠식당하는 것만 같았죠. 강말순 실장은 돈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이지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죠. 보도방에서 4대 미모라고 불리는 두 여성이 오는 날이면 홀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곤 했죠. 60대에서 80대에 이르는 노인 손님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그 여성들을 쟁탈하려고 했으니까요. 강말순 실장은 그런 상황을 즐기시는 것 같았죠. 누가 여성들의 가슴에 돈을 더 많이 꽂아주느냐, 일종의 경매처럼 가격을 매겨 가장 많은 돈을 내는 손님에게 여성을 배정했죠. 그 과정에서 터져 나오는 노인들의 거친 언행과 돈뭉치를 내던지는 모습은 정말이지 역겹기까지 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천박해질 수 있는지를 매일 목격했으니까요. 저는 주방에 갇혀 있어도 그 더러운 에너지가 제 피부를 뚫고 들어오는 불쾌감을 느끼곤 했죠. 그런 경험들은 저를 점점 더 인간적인 불신과 회의감에 빠뜨렸고요. 이곳에서 일하면 일할수록 세상은 왜 이토록 불공평하고 추악한 곳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제 딸 민정이는 이런 세상을 살지 않기를 새벽마다 잠들기 전에 기도하곤 했죠. 저의 저주받은 미모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늘 저를 위험에 빠뜨려 왔죠. 다른 곳에서라면 제 미모는 칭찬받을 일이었겠지만 여보살롱에서는 그저 타인의 욕망을 자극하는 도구일 뿐이었죠. 지금 저의 넋두리를 참아가며 듣고 계시는 청자 여러분,
이제 제가 왜 주방에 콕 박혀 있어야만 하는지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여보살롱에서의 밥벌이는 모든 것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제 의지대로 되지 않는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묵묵히 제 일을 하는 것뿐이었고요. 매일매일을 버텨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여보살롱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동안 저는 매 순간이 위태로운 줄타기 같았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제게는 살아내야 할 이유가 있었고요. 저의 존재 이유, 제 딸 민정이가 있었으니까요. 여보살롱에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묘한 기류는 제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죠. 주방 안에 박혀 있다고 해서 모든 일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으려 발버둥치면 칠수록 세상은 오히려 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끌어들이는 것만 같았고요. 저의 미모는 축복이 아니라 항상 불행의 씨앗이 되어 왔으니까요. 하지만 제게 주어진 일은 그저 묵묵히 소화해내는 것이었죠. 밥을 안 치고 국을 끓이고 안주를 만들어야 했죠. 손님들의 칭찬이 자자할 때마다 저는 작은 안도감과 함께 제가 가진 요리 솜씨가 저를 지켜줄 유일한 방패막이로 생각했죠. 다른 식당에서도 그랬지만 제 요리 솜씨는 여보살롱에서도 인기가 만점입니다. 저는 메인 안주 외에도 손님이 특별히 원하는 메뉴가 있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두 만들어 드렸죠. 얼큰한 김치찌개부터 구수한 된장찌개, 때로는 라면까지 끓여 내놓으면 손님들은 연신 감탄사를 쏟아냈습니다. 여기 주방장은 뭐가 달라도 달라. 집밥보다 더 맛있어. 웬만한 셰프는 저리 가라인데? 그런 칭찬이 끊이지 않았죠.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고요. 제가 만든 음식을 드시고는 잠시나마 살롱의 음침한 분위기를 잊고 환하게 웃는 손님들 모습에서 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죠. 어쩌면 이 음식들이 이 추악한 공간을 조금이라도 정화해 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고요. 제 딸 민정이도 제 음식을 참 좋아합니다. 그 생각에 저는 더욱 정성스럽게 음식 하나하나를 만들어냈죠. 이곳에서의 유일한 낙이고요. 그러나 저를 향한 서한출 어르신의 시선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죠. 어르신은 여보살롱에 올 때마다 항상 주방 쪽을 먼저 쳐다봤죠. 일부러 내실까지 와서 눈 마주치는 일이 잦았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공손하게 인사해야 했죠. 어르신과 눈 마주친 날엔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주문하는 과정에서 강말순 실장을 통해 제가 주방에서 무슨 음식을 만들고 있는지 얼마나 바쁜지 등을 묻곤 했죠. 저는 그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배식구를 통해 가끔 홀을 살펴보면 어르신의 시선은 항상 주방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강렬한 시선은 마치 칼날처럼 제 등을 꿰뚫는 것 같았죠. 처음에는 저만의 착각이라고 애써 생각했지만 매일 반복되는 그분의 행동에 저는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어르신이 저에게 끈끈한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을요. 그 관심이 저에게는 소름 끼치는 위협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언제나처럼 주방에서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을 때였죠. 갑자기 홀에서 큰 소리가 나더니 한 60대 손님이 술에 잔뜩 취해 주방으로 불쑥 들어오는 겁니다. 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고요. 혓바닥 꼬부라진 소리로 여기에 이런 아가씨가 숨어 있었다니. 당장 홀로 나오지 못해? 그렇게 소리를 질렀죠.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손님은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왔고요. 제 어깨를 잡고는 어이 이쁘니? 왜 이리 도도해? 어차피 여기서는 다 같은 여자 아니야? 하며 귓가에 역겨운 숨결을 내뿜었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요. 순간적으로 밀려오는 수치심과 공포감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필사적으로 그의 손을 뿌리쳤지만 그는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몇 번 이런 종류의 더러운 추파나 찝쩍거림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주방까지 들어와 행패를 부린 건 처음이었죠. 바로 그때였죠. 이보시오 이 사람아.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한출 어르신이었죠. 그는 빠른 걸음으로 주방 안으로 들어오셨고요. 제게 다가오려던 60대 손님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건가? 자네 사람 잘못 봤네. 이분은 주방장이지 자네가 생각하는 그런 여자가 아닐세. 서한출 어르신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눈빛은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60대 손님은 서한출 어르신을 알아보았는지 순간 움찔하는 것 같더군요. 어르신은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죠.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시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자네 인생에 조금 해방을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의 마지막 말이 서늘하게 들렸죠.
서한출 어르신은 무서운 단축 번호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혼자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죠. 워낙 재력가이다 보니 운전기사와 보디가드가 항상 근처에서 대기 중이었죠. 단축 번호만 누르면 5분도 안 돼 근육질 거구가 압도적인 두 남자가 득달같이 튀어왔으니까요. 실제로 오늘과 비슷한 상황에서 꼬장 부리는 노인들 서너시 두 남자에게 끌려나간 적도 많았죠. 오늘 60대 손님은 그 장면을 기억했나 봅니다. 그러나 대치하는 바람에 깜빡했겠죠. 60대 손님은 서한출 어르신의 말에 기가 죽었는지 아무 말 못하고 눈치만 보다가 결국은 주방을 나섰습니다. 그때까지도 제 몸은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죠. 서한출 어르신은 그런 저를 잠시 바라보다가 강말봉 사장을 불렀죠. 오늘은 그만 문 닫으라고요. 놀랐을 테니 주방장을 퇴근시키라네요. 그건 명령이었죠. 강말봉 사장은 군말 없이 따랐고요. 그만큼 어르신의 위상이 대단했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허구한 날 비싼 양주를 시키고 팁도 뭉텅뭉텅 아끼지 않았죠. 사장과 실장이 아양 떨면 두 사람에게도 뭉텅이 팁을 아끼지 않았고요. 저는 긴장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죠. 강말봉 사장은 서한출 어르신께 허리 굽혀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했고요. 저에게도 괜찮냐고 물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왠지 모를 탐색의 시선이 함께 스쳐 지나갔죠. 저는 어르신 덕분에 위기를 모면했다는 생각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은 피식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깊숙이 제게 박히는 것 같았죠. 저는 무엇이라도 보답하고 싶다는 생각에 어르신이 제일 좋아하는 낙지볶음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어르신의 입꼬리에 전에 보지 못했던 환한 미소가 번졌죠. 정말인가? 그럼 기꺼이 맛을 봐야지. 그렇게 저는 어르신을 위해 정성 다해 낙지볶음을 만들었죠. 어르신은 낙지볶음을 아주 맛있게 드셨고요. 식사하는 동안 저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건네며 대화를 나누었죠. 주로 저의 인생 이야기 딸 민정이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과의 대화에서 묘한 편안함을 느꼈죠. 오늘 이전까지 느꼈던 두려움과 끈적거림은 전혀 없었죠. 그러나 그 대화는 그저 감사함의 표현일 뿐이었죠. 하지만 어르신에게는 달랐나 봅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의 저에 대한 마음은 더욱 커졌고요.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는 저에게 비싼 선물을 보내거나 제가 만든 음식을 드시러 온다고 하면서 따로 불러내려 했죠. 당연히 저는 이런 부담스러운 호의가 두려웠죠. 최대한 피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강말봉 사장과 강말순 실장은 억지로 저를 끌어냈습니다. 어쩐지 어르신의 그런 행동을 오히려 부추기는 것만 같았죠. 수련아, 회장님이 너 마음에 쏙 드셨나 보다. 복 받은 거 아니니? 돈 많은 영감님이 저렇게 아가씨한테 빠지는 거 흔한 일 아니야. 네가 잘 잡아야지. 그냥 돈 많은 정도가 아니야. 알지? 수도권에 가진 땅만 수만 평. 서울과 수도권의 빌딩만 10채가 넘는데?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불편하기 그지 없었죠. 마치 제가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당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이런 부담스러운 상황들이 점점 더 저를 궁지로 몰아넣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강말봉 사장이 통 크게 내놓은 선불금이 아니었다면 딸에 밀린 학자금 대출 해결과 올려줘야 했던 전세 보증금 해결은 불가능했죠. 하루 이틀 만에 갚을 돈이 아니죠. 그러니 그 어떤 일에도 감히 싫다고 말할 수 없었죠. 제 처지가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고요. 그래서 저는 더욱 주방 안에만 머물려 노력했습니다. 되도록 어르신의 눈에 띄지 않기를 바랐고요. 그의 관심이 부디 사그라들기를 기도했죠. 하지만 제 간절한 바람과는 다르게 그의 관심은 사그라들기는커녕 점점 더 타오르는 불길이 되었죠. 어느 날 새벽, 영업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주방 정리를 하고 있던 저에게 강말봉 사장이 찾아왔죠. 평소와 다르게 사뭇 진지한 표정이었죠. 수련아, 회장님이 너한테 기니 할 얘기가 있다고 하신다. 사장은 어르신이 있는 룸을 가리켰죠. 저는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강말봉 사장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서려 있는 것도 같았죠. 저는 애써 침착하려고 노력하며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르신은 혼자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항상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네.
힘 안 들어? 저는 억지로 밝게 웃으며 세상에 안 힘든 일이 있냐고 나직하게 화답했죠. 오늘은 내가 자네한테 특별히 부탁할 일이 있네. 어르신 눈동자가 저의 가슴골을 훑었습니다. 노출을 싫어해서 목밖에 안 보일 텐데도요. 뜬금없이 백송이도 넘어 보이는 장미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꽃다발을 본 순간 사장과 실장한테 들은 얘기가 생각났죠. 어르신이 여자를 다루는 방법 말입니다. 어르신은 허구한 날 여보살롱에 들러도 늘 여자를 찾지 않는다네요. 정말 예쁜 여자가 안 보이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비싼 양주만 시킬 뿐 데리고 나가지 않는답니다. 옆에 앉아 수다는 떨게 해도요. 눈이 아주 높답니다. 술도 거의 안 마시고요. 그러나 어르신은 여보살롱 종업원들에게 언제나 인기 만점입니다. 안 데리고 나가도 팁을 아끼지 않으니까요. 더구나 어마어마하게 비싼 양주를 맛볼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요. 시중에서 3, 40만 원이 넘고 여보살롱에서 100만 원이 넘는 양주를 생수처럼 시키는 재력가입니다. 가끔 기분이 좋으면 시중에서 120만 원 넘고 여기서 300만 원 받는 로얄 살루트 30년 산을 시킨다네요. 처음엔 그 얘기 듣고 너무 놀라 벌린 입을 못 다물었죠. 아무리 재력가라도 올 때마다 그 비싼 술을 일주일에 2번은 꼭 들르는데 어쨌거나 어르신이 연애 상대가 정해지면 꽃다발 선물부터 한다네요. 그리고 몇 날 며칠 데리고 논답니다. 어르신은 근처의 싸구려 모텔은 절대로 안 간다네요. 5성급 호텔 스위트룸을 빌린다죠. 짧게는 2박 3일, 더 길게는 일주일까지 마사지며 사우나며 온갖 호텔 서비스와 함께 여자를 즐긴다네요. 그만의 방식으로요. 사실 어르신은 인재 발기가 전혀 안 된답니다. 여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나신으로 눕게 한다네요. 그리고 밤새 주물러 터뜨리는 거죠. 그러나 단 한 번도 여자에게 상처를 내거나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한 적은 없다네요. 언젠가 강말순 실장이 제게 잠자는 미녀를 아냐고 물었죠. 잠자는 미녀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일본 작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이라네요. 내용은 남자 노인들만 받는 성매 매업소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랍니다. 20대 여성을 수면제 먹이고 나신으로 재운 뒤 노인을 들여보내는 거죠. 밤새도록 주물러 터뜨리든지 깨물어 먹든지 그건 손님 맘대로고요. 강말순 실장은 동료에 대해서도 가르쳐줬죠. 조선시대 4대 부가에서 흔한 효도법이었다네요. 늙어 힘 못 쓰는 아버지의 몸을 밤새도록 따뜻하게 데우기 위해 어린 여자아이를 합방시키는 거죠. 밤새 안고만 자든지 아니면 이러구러 저러든지 그건 노인 맘대로고요. 강말순 실장은 술집 여자치고는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특히 남녀와 관련된 문제는 빠삭하다 못해 꿰고 있었죠. 어쨌거나 서한출 어르신의 행위는 잠자는 미녀에 나오는 스토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어르신이 잔잔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입에서 어떤 종류의 제안이 나올지 이미 대략 짐작하고 있었죠.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어르신이 저의 눈을 지그시 바라봤죠. 노인의 눈에는 깊은 쓸쓸함과 함께 형용할 수 없는 욕망이 함께 서려 있었죠. 내가 자네한테 할 말은 다른 게 아니야. 솔직히 말하지. 자네를 처음 본 순간부터 내가 넋이 나갔다고 할까? 자네 혹시 나랑 하룻밤 보내줄 수 있나? 드디어 올 게 왔습니다. 마른 침만 삼켰죠. 알아. 자네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내가 더 몸이 달아. 딱 하룻밤이면 되네. 서운하지 않게 보답하겠네. 저는 속으로. 돈 몇 푼에 몸 팔 것 같으면 제가 왜 주방에만 있겠어요? 제가 그런 여자 아니라는 거 아신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이래요?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소리 없는 아우성일 뿐이었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투두둑 떨어졌습니다. 어르신이 각 잡힌 명품 손수건을 내미네요. 저는 티슈를 뽑아 눈물을 닦았죠. 잠깐 침묵이 흘렀고요. 자네, 새 인생 살고 싶지 않아? 이런 음침한, 나처럼 겉다르고 속다른 음흉한 노인들만 득시글거리는 지하 술집 말고 밝은 데서 폼 좀 나게 살고 싶지 않아? 제가 드디어 입을 열었죠. 어르신? 하룻밤으로 제 팔자 고쳐주실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얘기는 못 들은 거로 할게요. 여태 그러셨던 것처럼 제 음식 맛있게 드셔주시기만 하면 돼요. 어르신이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한출 어르신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황금빛 5만 원권 지폐다발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은 제 눈빛을 놓치지 않으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10억이면 되겠나? 저는 잘못 들었나 싶었죠. 저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습니다. 난 허튼 소리 같은 건 안 하네. 자네 통장에 10억이 딱 찍히는 거 보고 하룻밤만 허락하면 돼. 어르신이 소파 깊숙이 아주 거만하게 등을 기대고 다리를 꼬았습니다. 명품 슈트 바지에 각 잡힌 날이 칼날 같았습니다. 10억이라. 평생 1억도 못 만져본 제게 10억은 팔자에 없는 숫자입니다. 제 귀를 의심했죠. 10억이라뇨? 그 순간 제 머릿속으로 신사임당이 날아다녔습니다. 환상인 듯 하늘에서 돈다발이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죠. 여보살롱 사장에게 받은 선불금을 갖고 작은 집 한 칸, 작은 가게 하나 얻고도 남을 돈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온몸의 세포들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죠. 무수한 남자들 틈바구니 속에서 평생 지켜온 저의 자존심. 딸 하나만 바라보며 지켜왔던 자존감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죠. 노인의 마지막 소원이라뇨? 저 김수련이. 그저 돈으로 환산될 수밖에 없는 몸뚱이라뇨? 저는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꼈죠. 그러나 10억? 10억이라. 어르신은 저의 흔들리는 눈빛을 읽었는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 제안은 절대 강요가 아니야. 자네 마음이 편치 않다면 거절해도 돼. 하지만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해. 난 언제까지 기다릴 테니까. 그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의 굴레 속에서 제가 과연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10억이라는 금액 앞에서 제 딸의 미래 앞에서 제가 가진 자존심이라는 게 과연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닐 수 있을까요?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되뇌었죠. 죽으면 썩어질 몸. 언젠가 나도 늙어버릴 몸. 그냥 하룻밤만? 괜찮지 않을까? 그런 비로한 생각까지 드는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어르신이 오늘은 그냥 가겠다고 일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댔죠. 자네, 나를 변태 노인이라고만 치부하지는 마. 인간은 어차피 똑같아. 겉으로는 점잖고 거룩한 것처럼 보여도 한꺼풀 벗겨내면 그 인간이 그 인간이지. 특히 성 앞에서 그 어떤 인간도 자유롭거나 깨끗할 수 없어. 여기 여보살롱이 왜 잘 되는지 알아? 몸이 늙는다고 생각까지 성욕까지 늙는 건 아니니까. 젊음을 보상받기 위해 다들 젊은 여자를 찾는다고 할까? 여긴 그래도 고급 술집이야. 다른 데보다 비싸서 돈 없는 노인들은 기웃거리지도 못해. 나름대로 먹고 살만한. 돈 걱정 안 하는 노인들만 올 수 있지. 등 돌리고 말하던 어르신이 돌아섰습니다. 서울 종로의 파고다 공원이라고 알아? 탑골 공원. 거기 가면 돈 없고 일 없는 남자 노인들이 득식을 대지. 그런 노인들을 대상으로 바카스 파는 일명 바카스 아줌마들이 넘쳐나. 바카스 아줌마가 바카스만 파는 게 아니야. 그건 남자 노인들에게 접근하기 위한 핑계지. 진짜로 파는 게 뭔지 알아? 주머니 가벼운 노인들에게 싼값으로 성을 파는 거지. 어쨌거나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나? 언제까지 지금처럼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그래서 난 병들면 스위스로 갈 거야. 이미 다 준비해뒀지. 자식들하고도 합의했고. 조력 자살 즉 안락사하기로. 안락사라는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저의 가슴에 꽂혔죠. 그럼 연락만 기다리겠네. 어르신이 돌아간 뒤 사장이 오늘은 일찍 문 닫자네요. 사장과 실장 모두 의미심장한 웃음을 깨물며 저를 흘깃거렸죠. 새벽 퇴근길. 제 삶의 이유인 딸과 단둘이 사는 집은 여보살롱에서 걸어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제 가슴속에서는 격렬한 폭풍이 휘몰아쳤죠. 제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삶의 가치와 딸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돈. 그러나 상상만 해도 끔찍한 노인과의 하룻밤. 이 두 가지가 저를 잔혹하게 흔들었습니다. 걷는 내내 곱씹었죠.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뿐이었죠. 밤을 새우다시피 했죠. 자존심도 자존심이지만 10억이라는 숫자가 천장에 둥둥 떠다녔으니까요. 5만 원권 지폐들이 춤을 췄죠. 10억이 과연 저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 넣을까요? 로또 맞은 사람 중 상당수가 오히려 불행해진다는데. 저는 한없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밤새도록 뒤척였죠.
곤히 잠들었을 민정이의 얼굴만 자꾸만 떠올랐죠. 제가 과연 이런 부정한 돈으로 딸의 앞길을 열어주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아니, 부정한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몸 한번 내주는 대가일 뿐이라면.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이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죠. 새벽녘. 먼동이 터오기 시작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저는 결국 결심을 내렸습니다. 현실의 무게는 저의 자존심보다 훨씬 무겁고 강렬했죠. 20살 시절. 꽃다운 나이에 덜컥 임신했고 남자에게 버림받은 인생. 30년 동안 별의 별일 다 겪으며 버텨왔지만 벌써 나이 50. 앞으로 늙어갈 일밖에 없습니다. 저의 얇은 자존심 따위가 지금 저와 딸의 현실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냉수를 한 잔 마셨습니다. 그리고 강말봉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너무 일찍 전화해서 죄송해요. 서 회장님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핸드폰 속에서 강말봉 사장의 밝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잘 생각했어. 커미션은 안 줘도 돼. 회장님이 따로 주실 거니까. 보통 재력 아니라고 말했지? 살롱에는 주방장 새로 뽑을 때까지만 출근해. 그렇게. 드디어 여보 살롱 주방을 새 주방장에게 넘겼죠. 어르신과의 디데이가 정해졌고 통장에 10억 원이 찍혔습니다. 스마트폰 거래 은행 앱에 선명하게 찍힌 10억. 보낸 사람 서한출. 동그라미를 몇 번씩 확인했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어루만지고 쓸어보고. 서울에서도 최고급 고층 호텔. 약속 시각인 저녁 7시보다 1시간 먼저 도착했습니다. 평생 한 번이라도 발을 들여볼 수 있을까 싶었던 그런 호텔입니다. 삐까번쩍한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저와 이곳이 너무나도 이질적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꼈죠.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품이 있고 세련된 모습이었고요. 그들 사이에서 저의 낡은 옷차림은 마치 초라한 낙오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가 모기소리로 직원에게 말했죠. 저기, 서한출 회장님 뵈러 왔는데요. 직원이 데스크를 돌아 나오더니 90도로 인사하네요. 스위트룸은 전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다네요. 직원이 엘리베이터까지 안내한 뒤 카드키로 열어주고 다시 인사한 뒤 뒤돌아섰습니다. 구경도 못 해본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 서한출 어르신은 이미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는 평소 여보살롱에서 보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죠. 고급스러운 차림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수척해 보였고요. 그의 얼굴에는 한 겹의 슬픔 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도 같았죠. 자네, 어려운 결정해줘서 고맙네. 곧 룸서비스가 올 거야. 저녁부터 먹으며 얘기하자고. 룸서비스가 아니라 이건 그냥 아예 레스토랑을 차린 것 같네요. 5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테이블에 온갖 요리를 진설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음식이네요. 수십 년 동안 주방에서 살았어도 이런 음식은 본 적이 없네요. 없던 식욕이 살아났죠. 랍스터 구이와 와규 스테이크를 메인으로 전체 요리와 후식까지. 눈까지 호강이네요. 어르신이 와인 한 잔 따라 건넸습니다. 저는 술을 잘 마시지 못하지만 지금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와인을 비울 때마다 제 머릿속은 더욱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몽롱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와인을 딱 2잔만 마셨는데도 묘한 취기에 휩싸였죠. 어르신은 제게 이런저런 질문을 건넸죠.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딸 민정이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요리를 시작하게 된 계기 같은 것들이었죠. 저는 무미건조하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고요. 어르신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죠. 가끔 제 눈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죠. 그렇게 2시간 남짓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혹은 두려워했던 성적인 어떤 행동도 없었죠. 저는 점차 의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왜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저를 이곳에 부른 것일까요? 자네, 좀 피곤해 보이네. 인제 좀 쉬어야겠지? 어르신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드디어 올 것이 오는구나 하는 생각에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죠. 인제 어르신이 건네는 수면제를 군말 없이 먹고 나신이 되어 누울 시간인가요? 어르신은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쪽으로 향했죠. 저는 온몸이 굳은 듯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어르신은 침대에 앉아 저를 바라보셨고요. 그리곤 손짓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어쩔 수 없이 어르신께로 다가갔습니다.
침대에 앉으라는 그의 말에 쭈뼛거리며 침대 끝에 걸터 앉았죠. 그는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지만 그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는 손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난 발기가 되지 않아. 5년도 넘었지. 늙으면 당연한 거고. 그러나 남자로서 욕구까지 늙지는 않았지. 여보살롱에서 여자를 사고 가와바타 야스나리에 잠자는 미녀처럼. 이런. 자네는 잠자는 미녀 모르지? 저는 실장한테 들은 얘기를 옮겼습니다. 맞아. 그 작품에 나오는 여자들처럼 내가 사들인 여자들은 수면제를 먹어야 하지. 그래야 내가 밤새도록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불법으로 처방받은 수면제는 아주 고가야. 시중에서는 구하기 힘든 거지. 딱 8시간 정도만 푹 잠들게 만드는 정밀한 처방약이야. 부작용 비슷한 거도 없어. 안심해도 돼. 그러나 자네한테는 그러고 싶지 않아. 어르신이 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그의 스킨십이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 이상까지 생각하고 결정했으니까요. 지난 30년간이나 미혼모로 살았지만 무수한 떨거지들한테 찝쩍거림 당했지만 연애조차 안 한 건 아니니까요. 저도 여자입니다. 때로 아랫마을이 왜 허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박복한 년 팔자가 어디 가나요? 만나는 남자마다 제 미모와 몸매에만 관심 있었죠. 2달 이상 만난 남자 없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무슨 처녀도 아니고 성녀도 아니고 아무리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미모라도 나이 50에 아랫마을 오솔길에 금칠한 것도 아니고 아무리 재력가라도 그렇지. 1억도 아니고 5억도 아니고 무려 10억씩이나 투척했는데 오늘 밤은 절대로 어르신 뜻에 따라야 합니다. 자네한텐 묘한 매력이 있어. 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상하게도 자네를 볼 때마다 10년 전에 세상 떠난 마누라가 떠올랐어. 자네만큼 음식 솜씨가 좋았지. 자네가 가끔 해준 낙지볶음 말이야. 마누라 솜씨랑 똑같았어. 난 너무 놀랐어. 솜씨로만 보면 자네가 혹시 죽은 아내의 환생이 아닐까 싶었지. 어쨌거나 오늘 밤 난 자네를 그동안 사들인 여자들 취급하고 싶지 않네. 그냥 내 옆에 누워서 이런저런 얘기나 하다가 푹 자고 일어나면 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었죠. 제가 무슨 대단한 여자라고 10억씩이나 들여서 얘기만 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죠. 어르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 그렇게 대단한 여자 아닙니다. 수면제 주세요. 다른 여자들과 똑같이 대우해 주세요. 어르신의 놀란 표정이 꼭 할배 토끼 같네요. 어느덧 그의 눈에는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죠. 저는 일어나 하나씩 옷을 벗었습니다. 어르신이 침을 꼴깍 삼켰죠. 난 자네를 특별하게 생각해 그런 건데 정말 이래도 괜찮겠나?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어르신, 얼른 수면제나 주세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해요. 그렇게. 먼동이 떠오를 때쯤 저는 눈을 떴습니다. 머리는 맑았습니다. 아프거나 어지럽지 않았죠. 그러나 사방 둘러봐도 서한출 어르신은 없었죠. 불을 켜고 너르디너른 스위트룸 여기저기 둘러봤지만 어르신은 그림자도 남기지 않았죠. 의아한 저는 샤워하고 나와 옷을 입다가 쪽지를 발견했죠. 취미로 서예를 했다더니 글씨체가 시원하고 말끔하고 정갈하네요. 고마웠네. 그동안 만난 여자들과 자네는 차원이 달랐어. 하마터면 내 약물이 설 뻔했네. 물론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자네, 인제 여보살롱과 나 같은 영감탱이들은 잊고 새 삶을 살도록 하게.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준다면 10억 가치는 충분하네. 저는 메모지에 붓펜으로 쓴 글씨들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절로 눈물이 흐르네요. 지난 반년 동안 여보살롱에서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어르신 말씀대로 새 삶을 살아야겠죠.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서는 순간 시리지만 청명한 공기가 코끝을 스쳤죠. 호텔을 빠져나와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어스름이 깔린 새벽녘 아직 인적이 드문 거리였습니다. 제가 묵었던 최고급 호텔은 그저 거대한 그림자처럼 제 뒤에 서 있을 뿐이었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커다란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보름달은 저를 비웃는 것 같기도 했고요.
아니면 저를 위로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멈춰섰죠.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쳤죠. 제 삶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10억이란 돈이 과연 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 될까요? 저는 그 답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제 마음속 깊이 새겨진 허무함과 쓸쓸함은 그 어떤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을 것 같았죠. 호텔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내내 저는 어젯밤 일을 곱씹고 또 곱씹었습니다. 서한출 어르신은 왜 저에게 그런 제안을 한 것일까요? 그의 쓸쓸함과 외로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재력가였지만 내면에는 따뜻한 온기 하나 없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영혼이 숨어 있었던 게 아닐까요? 어젯밤 제가 그에게 준 것은 단순히 몸이었을까요? 어쩌면 그가 오랜 시간 갈구했던 인간적인 위로는 아니었을까요? 몸을 팔아 돈을 벌었다는 죄책감 속에서도 묘하게 한 사람의 외로움을 달래주었다는 알 수 없는 위안감은 뭐죠? 이런 게 자기 합리화일까요? 여보살롱 강말봉 사장에게 받았던 선불금 1억 먼저 갚았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출퇴근할 때마다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아파트. 이 동네에서는 가장 최근에 지어진 솔베이지 아파트에 22평짜리를 5억에 샀죠. 아파트 상가 1층에 가게 하나도 2억에 사들였죠. 그리고 딸 이름이 민정이네 밥상을 열었습니다. 반찬 가게입니다. 제가 가장 잘하고 가장 즐거워하는 일이 바로 요리였으니까요. 제가 만든 반찬들은 순식간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신선한 재료와 정성스러운 손맛은 많은 손님들의 발길을 이끌었죠. 저는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어 밤늦게까지 반찬을 만들고 팔았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제 손으로 직접 만든 음식이 사람들의 밥상에 오르고 그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여보살롱에서의 굴욕적인 기억들이 조금씩 희미해졌죠. 착한 딸 민정이도 유치원 퇴근 후에는 가게에 꼭 들러 엄마를 도왔죠. 저는 제가 비록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는 했지만 그 선택이 마냥 잘못된 것만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여보살롱의 소식도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강말봉 사장이 가끔 반찬 가게에 들렀거든요. 제 자리를 대신 맡은 주방장 솜씨가 저만 못하답니다. 아니 비교 불가라네요. 미리 전화를 걸어와 그날 저녁 특별 안주로 내놓을 낙지볶음이나 코다리조림, 소불고기나 연포탕 등을 한 보따리씩 바리바리 사 들고 갔습니다. 제가 떠난 이후 서한출 어르신은 여보살롱의 발길을 끊었다네요. 강말봉 실장이 노골적으로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돈 많은 호구가 사라지니 매출이 줄었네. 죽 써서 개준다더니 잘 키운 호구 영감 수련이한테 홀라당 뺏겼네. 아니 그 영감탱이는 그깟 하룻밤 수련이 거시기에는 뭐 황금을 처발랐대. 그 돈 나한테 줬으면 죽을 때까지 물고 빨아줬을 텐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정이네 밥상은 점점 더 번창했죠. 직원을 고용해 반찬 가짓수도 늘려갔죠. 동네에서는 꽤 유명한 반찬 가게로 자리 잡았죠. 여보살롱도 바뀌었다네요. 바뀐 정도가 아니라 환골탈태했답니다. 강말봉 사장의 말을 들어보니 여보살롱은 더 이상 불법 성매매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강말봉 사장은 서한출 어르신과 저 사이에 벌어진 동화 같은 사건 이후 깊은 고민에 빠졌다네요. 노인들의 욕구라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을 의미할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다나요. 결국 여보살롱의 사업 방침을 완전히 바꿨다네요. 노인들이 편안하게 와서 맛있는 음식과 술을 즐기고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는 건전한 단란주점으로 변모시켰답니다. 물론 처음에는 매출이 많이 줄었지만 사장의 오랜 인맥과 손님들의 입소문을 통해 점차 건전한 노인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아간다네요. 돈벌이 성매매를 포기한 대신에 여자 손님들이 부쩍 늘었다네요. 강말봉 사장은 이렇게 말했죠. 나도 이제 돈보다는 남은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물론 네가 준 그 충격이 컸지. 동화 같은 일이 내 눈앞에서 실제로 일어났으니까. 서 회장님이 너에게 준 그 10억이 내게는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어. 서 회장님이 내게도 1억을 커미션 대신 준 거 알아? 아무리 재력가라도 그렇게 통 큰 사람은 처음 봤어. 통만 큰 게 아니라 지나고 보니 서 회장님. 인생을 통째로 꿰뚫어 보는 사람이었어. 글쎄요. 강말봉 사장 말에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여보살롱이 그 정도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제게 작은 감동을 주었죠.
여보살롱을 떠올릴 때마다 품었던 죄책감과 허무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착한 딸 민정이는 어느덧 저의 든든한 동반자가 됐습니다. 민정이는 제가 이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고요. 제가 살아온 길을 존중해 주었죠.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딸의 눈빛을 보면서 옳은 선택을 했음을 확신할 수 있었죠. 서한출 어르신이 제게 준 돈은 단순한 속죄의 대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였고 잊었던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제 삶은 이제 새로운 챕터를 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알 수 없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얻은 건 돈뿐만이 아니었으니까요.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고 추악한 면모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한 줄기 빛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제 딸 민정이에게 저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지만 모든 대가가 늘 불행으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